안녕하세요. 아들의 인생을 구해냈던 70대 남자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아들의 인생을 구한 건 다른 사람이었어요. 정말 제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으로 인해 저는 아들의 인생을 뒤흔들 엄청난 진실을 알게 됐었거든요. 그땐 정말 사람의 인연이란 언제 어떻게 엮일지 모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작은 호의에서 비롯됐던 그 당시 일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젊은 시절엔 정말 자린고비였습니다. 어떻게든 안 쓰며 돈을 모아 성공하고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거든요. 야, 효만아. 버스가 있는데 왜 맨날 2시간, 3시간이 넘게 걸어 다니니? 그 시간에 잠을 더 자, 잠을. 왜? 마누라가 돈 아끼라고 바가지라도 긁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가진 재산이라곤 이 건강한 몸뚱이 하나잖아요. 넘치는 체력 믿고 버스비라도 좀 아끼려고 그러죠. 저는 20대 시절 서울로 상경한 뒤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돈을 벌었는데요. 돈이 있어도 웬만하면 걸어서 출퇴근을 하곤 했습니다. 일을 하려면 먹어야 했기에 점심을 거르진 않았지만 그것도 웬만하면 대충 집에서 싸온 감자 같은 걸로 때우려고 했어요. 물론 그 시대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아끼며 살긴 했었죠. 결혼한 뒤론 처자식을 보다 잘 먹여 살리고 싶다는 책임감까지 생겨 가족에겐 아니더라도 제 자신에게 쓰는 돈은 더 아끼며 살았던 것 같네요. 그렇게 열심히 아끼며 모은 돈과 악착같이 쌓았던 경험과 실력을 더해 저는 30대 초반에 작은 건축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끼더니 이젠 번듯한 회사 사장님이네요. 당신 멋져요. 나 혼자 힘으로 했나? 같이 아끼고 고생해준 당신 덕분에 내가 바깥일에만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거지. 아무것도 없는 날 믿고 시집 와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고생할 날이 많겠지만 그래도 내가 언젠간 당신 꼭 호강시켜줄게. 저는 절 믿고 함께 고생해준 아내를 위해서라도 사업을 꼭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피나는 노력 끝에 제 회사는 무슨 기업처럼 커지지 못했어도 제법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죠. 그렇게 성공한 후에도 전 여전히 검소한 삶을 살았지만 절대 인색한 사람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전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기도 하고 특히 직원들 복지엔 신경을 많이 썼답니다. 대기업도 아닌데 우리 회사만큼 직원들 챙겨주는 회사도 없을 거예요. 사장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내 회사 위해서 밤낮 없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내가 더 고맙죠. 저는 갑질 같은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직원들이 나이가 많든 어리든 저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며 예의를 갖췄어요.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아래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직원이 있으면 당장 불러다 화를 내고 즉시 조치를 취했었죠. 심할 땐 아예 권고사직까지 시키곤 했답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덜 된 사람은 어차피 회사에 해를 끼친다고 믿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갑질을 싫어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진 시골에서 동네 유지 어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그 집의 농사일도 도우셨는데요. 그 어른의 성미가 어찌나 고약한지 전 자꾸만 작아지던 아버지 어깨를 보며 자라야 했거든요. 자네, 내일 내 아들내미 생일인데 와서 일손 좀 돕게. 자네 저도 와서 도왔으면 싶은데 알지? 내가 자네도 자네 가족도 다 먹여 살려주고 있는 거. 저신 잘해. 안 그럼 확, 알지? 난 변덕이 아주 심한 사람이라고. 농사가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었으니 아버진 그렇게 항상 고개를 숙이셔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저희 집이 못 산다며 대놓고 절 무시하던 선생들도 꼭 한 명씩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먼저 시비 걸어서 싸우게 된 건데 왜 저한테만 매를 드세요? 저 정말 억울해요. 넌 임마 명태기 쟤랑 다르게 이 학급을 위해서 이바지한 게 있기나 하냐? 쟤네 집에서 얼마 전에 떡도 돌린 거 알아 몰라? 쟤네 아버진
얼마 전에 학교에 기부도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특혜만 받은 넌 명태기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애가 시비 좀 걸었다고 주제도 모르고 손을 올려? 주제 파악 좀 해. 정말 어찌나 서럽던지요. 이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회사를 차린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저는 간혹 만났던 성미 고약한 현장 반장, 소장들이나 자기가 신이라도 된 듯 행동하던 투자자들, 또 거래처 사장들에게 끊임없는 갑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전 갑질, 무시 같은 것들을 정말 싫어했던 거예요. 저는 일도 사람도 진심으로 대할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죠. 돈을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도 참된 사람이 되는 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제 큰아들과 두 딸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돈을 아끼되 인색하지 말고 가진 만큼 어려운 사람에겐 베풀 줄도 알되 생색을 내지도 우월감을 느끼지도 말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시켜서인지 다행히 아이들은 됨됨이가 반듯하게 자라주더라고요. 그런 세 아이 중 큰애인 아들은 저와 아내에게 좀 아픈 손가락이었답니다. 여보, 늦어서 미안해. 빨리 오려고 했는데 미팅이 좀 길어져서. 정오 열은 어때? 안 떨어져? 네, 아까 병원 다녀왔는데 그새 또 열이 오르더라고요. 계속 이러면 내일 다시 병원에 데려가려고요. 내가 데려갈게. 내일은 회사 좀 늦게 나가도 되거든. 아유, 걱정이네. 사내 녀석이 이렇게 병약해서야 내가 더 건강하게 나아줘서 했는데 정호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 나도 그래요. 첫애라 태교의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게 문제였던 건지 정말 너무 속상해요. 아들은 어릴 적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툭 하면 쓰러지고 열나고 병치레란 병치레는 정말 다 했었죠. 병원에 입원도 자주 하는 바람에 학교도 많이 빠지게 돼서 얼마나 걱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들과 달리 딸들은 정말 건강했습니다. 큰딸은 학창시절엔 육상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튼튼했고 막내도 정말 건강하고 활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들만 이렇게 약한 건지 너무 걱정이더라고요. 작고 왜소했던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땐 친구들에게 좀 소외도 당했었어요. 아들의 학교에 일이 있어 갔다가 그 사실을 눈치챘던 아내는 속상해서 펑펑 울었죠. 저는 걱정스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정호야, 혹시 친구들이 나쁘게 굴진 않아? 아버지가 학교에 한번 가주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애들 사이에서 좀 겉도는 것뿐이에요, 아버지. 저는 비록 몸은 약하지만 어떤 일이든 스스로 해결해내고 싶어요. 제가 비록 허약해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체육이든 뭐든 최선을 다한다면 친구들도 제가 괜찮은 애라는 걸 꼭 알아줄 거라고 믿어요. 어린애인 줄로만 알았건만 아들은 어느덧 많이 의젓해져 있더군요. 괜히 긍지 높은 아들을 애 취급한 것 같아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이후 아들은 묵묵히 최선을 다하더니 나중엔 정말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비록 몸은 약해도 의지가 강하고 바른 아이였죠. 그래도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다행히 많이 건강해졌고 시간이 흘러 저희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둘째인 큰딸은 육상은 그만뒀지만 체대를 졸업하고 임용을 거쳐 학교 체육선생님이 되었고요. 그런 둘째를 제외한 아들과 막내는 제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아들은 절 돕고 싶다며 건축을 전공했고 막내는 저희 회사에서 회계 일을 맡았어요. 사장님, 정호 씨랑 주아 씨가 사장님 자녀분들인 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다들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처음엔 아이들이 제 자식들이라는 걸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해할까 봐서요. 결국 나중엔 이야기가 퍼지고 말았는데 그때도 직원들에게 확실하게 말을 해뒀죠. 내 자식들이라 더 엄격하게 지켜볼지언정 곱게 봐준 일은 없을 테니 혼낼 땐 확실하게 혼내고 전혀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애들이 내 이름 팔아서 공경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거나 으스댄다면 바로 혼쭐을 내주세요.
다행히 아이들은 요령 피우거나 하는 일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일해 주었어요. 막내도 열심히 했지만 언젠간 회사에서 건축을 전공한 자신의 꿈을 펼쳐 보이겠다는 꿈이 있던 아들은 정말 회사 일에 살신성인 자세로 임하더라고요.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죠. 그 약했던 녀석이 언제 이렇게 잘 커졌나 싶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또 다른 꿈은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처럼 멋진 아빠가 저도 되고 싶거든요. 아들이 이런 말에 쑥스러우면서도 내가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구나 싶어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꿈이 있던 만큼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은 여자에게 인기가 없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인성은 훌륭했지만 하도 어릴 적에 병약했어서 그런지 마르기도 많이 말랐고 키도 작았어요. 얼굴도 못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잘생겼다고 하기도 힘들었고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나마 살도 찌고 몸도 다부져지긴 했지만 아들의 연애 사업은 별로 진척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 아들은 드디어 나이 40에 6살 연하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큰딸도 작은딸도 시집을 간 후에 드디어 말입니다. 아버지, 우리 현지 실제로 보니까 정말 예쁘죠? 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요. 지나가다 길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라도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여리다고요. 그래, 그래. 우리도 현지가 참 착해 보였다. 근데 넌 그 애가 그렇게 좋니? 인사시키기 전부터도 그렇게 그 애 얘기를 집에 와서 하더니만 아까 보니까 네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더구나. 며느리도 아들을 좋아했지만 아들은 누가 봐도 며느리에게 홀딱 빠져 보이더군요. 솔직히 며느리 얼굴은 귀엽긴 해도 평범한 편이었는데 아내와 제가 봐도 정말 참하고 착해 보였어요. 그런 며느리의 가정사는 좀 복잡한 편이었어요. 며느리는 9살 때 부모님을 사고로 모두 잃은 뒤 고모의 집에서 자랐다고 했죠. 우린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의 고모 내외분을 뵐 수 있었는데 그분들과 며느리의 사이는 그렇게 친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며느리의 고모와 고모부는 상견례 내내 예의를 차리긴 했어도 표정이 딱딱했고 며느리와도 살가운 대화는 별로 오가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며느리는 우리에게 사실 자신의 고모 내외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설명했죠. 두 분이 절 키워주긴 하셨는데요. 제가 고모 오빠의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둬줬다는 느낌이 강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뭘 못해주신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집에서 제 사촌동생이랑 다르게 항상 손님처럼 좀 겉도는 느낌이 있었달까요? 그래서 사실 저 결혼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고모네 가족이랑 다르게 저한테도 이젠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며느리가 참 딱하게 느껴지더군요. 친자식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형제의 자식을 맡아서 키워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한 후에도 꼬박꼬박 아들을 통해 며느리의 고모댁에 명절 선물을 보냈답니다. 이젠 저와 아내가 며느리의 부모니 며느리를 잘 키워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것 외에도 우린 며느리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딸들이 결혼할 때처럼 서울의 작은 아파트도 마련해줬고 어딜 가든 다른 자식들과 사이들보다 며느리를 먼저 생각했으니까요. 가족의 끈끈한 정을 잘 모르고 자랐다던 며느리가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가족의 정을 더 쏟아주고 싶었어요. 아가, 너 신혼집이 회사에서 좀 멀다고 했지? 지하철도 2번이나 갈아타야 한다며? 이 시애비가 작은 경차 하나 사줄 테니까 타고 다녀. 네? 아니에요, 아버님. 경차라도 그게 얼만데요. 괜찮어. 우리 정호가 센스가 없어서 신혼집 위치를 제대로 못 잡은 거잖니? 네가 우리 정호 생각해서 우리 회사 가까이 신혼집 구한 거 다 안다.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그래. 저는 며느리에게 차도 하나 장만해 주었어요. 며느리가 자꾸 괜찮다고 사용해서 민망할까봐 아들 명의로 등록하는 걸로 타협을 봤죠.
착한 며느린 우리에게 뭘 요구한 적도 없었기에 아내와 전 알아서 며느리를 백화점에 데려가 옷도 신발도 사주곤 했어요. 솔직히 저희 자식들에겐 나쁜 버릇이 들까봐 그렇게 비싼 것들을 잘 사주지 않았었는데요. 며느리에겐 측은지심이 들어 그렇게라도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새언닌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늘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 부모님도 새언니한테 잘해주시지만 새언니도 우리 엄마 아빠 집에 자주 찾아와서 잘해주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서 자주 오는 거죠. 고모부가 아니라 두 분은 진짜 제 부모님이시잖아요. 저희 딸들은 자신들보다 어린 며느리에게 꼬박꼬박 존대를 쓰며 며느리를 존중해줬습니다. 며느리가 우리에게 잘했으니 딸들도 그런 며느리에게 더 호감을 가졌죠.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 며느리를 좋아했지만 당연히 며느리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저희 아들이었어요. 때론 팔푼이처럼 보일 정도로 아들은 정말 애처가가 따로 없었습니다. 들어보니 아들은 며느리 고모 네 분께도 그렇게 잘했다더라고요. 난 너희 둘이 서로를 제일 귀한 사람처럼 대하고 아끼면서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구나. 좋은 아이들끼리 정말 잘 만난 것 같다. 다행이었던 건 아들이 며느리를 아꼈던 만큼 며느리도 아들을 굉장히 존중했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장난으로라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어요. 또 맛있는 반찬을 먹더라도 꼭 아들 밥 위에 먼저 올려주고 아들이 목이라도 말라 보이면 조용히 일어서서 먼저 물을 떠주더라고요.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좋아하던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죠. 그런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아이를 바라는지 알기에 너무 기뻤어요. 며느리는 임신 초반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괜히 우리에게 면목없어 하는 것 같아 저와 아내는 이렇게 말해줬었죠. 네가 아이를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더 없는 기쁨이란다. 그리고 임신 때문이 아니었더라도 네가 아파서 쉬는 게 왜 죄송할 일이니? 혹시 생활비가 부족하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네 건강만 잘 챙기거라. 힘들 땐 언제든 우리가 네 뒤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사실상 기댈 친정도 없던 며느리가 얼마나 외로울까 싶어 저와 아내는 돌아가며 며느리를 잘 챙겼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손주를 낳고 급격히 우울감에 빠지더군요. 산후 우울증이 왔던 거죠. 당시 전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건강에 이상이 생겨 회사에 자주 나가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이들도 있고 회사엔 정말 오래 일해준 믿을 만한 직원들도 있었으니 그들을 믿고 일선에서 한 발자국 정도 물러났던 거죠. 그래서 겸사겸사 며느리를 도우려 아내와 함께 며느리의 집에 한 번씩 갔었는데 볼 때마다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자꾸 어두운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저도 정말 이러기 싫은데 밖에서 일하던 사람이 집에서 말도 안 통하는 애랑 갇혀 있으려니 너무 힘든가 봐요. 저 차라리 빨리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고민 끝에 아내와 전 손주를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며느리도 마음 놓고 다시 일을 구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실은 주로 손주를 봐주는 건 아내였을 테니 아내가 마음을 먹어준 거죠. 그런 우리의 제안에 며느리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제가 두 분께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정말 제가 죽을 맛이라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수고비라도 주고 싶어 했지만 우린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돈이 아쉬운 입장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신이 났던 며느린 생각보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아무래도 애가 있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달궈하지 않더라고요. 애가 있고 없고가 여자한테 영향을 너무 크게 미치는 것 같아요. 풀이 죽은 며느리의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그래서 전 고민 끝에 제법 괜찮은 곳에 위치했던 제 건물에 카페를 하나 차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사실 전 노후 자금 목적으로 50대 후반쯤에 독하게 모으고 불렸던 재산을 투자해 4층짜리 작은 건물을 하나 샀었거든요.
마침 그곳 1층에 위치했던 카페가 개인 사정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아 며느리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우리 건물이 위치도 나쁘지 않고 내가 월세도 잘 올리지 않아서 한번 들어오면 임차인들이 잘 안 나가는 곳이야.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카페도 매출이 정말 잘 나왔다고 알고 있다. 너 대학 다닐 때부터 취업되기 전까지 카페 알바 오래 했었다며? 만약 네가 안다면 지금 그 사장이 권리금 싸게 받고 커피 머신 같은 것도 다 저렴하게 넘기겠다는구나. 내가 평소에 잘해주게 고마웠다면서 그 고마움에 그렇게 하겠대. 어떠냐? 네가 하겠다고 하면 내가 인테리어는 전부 한 번씩 싹 손봐주마. 해볼래? 정말요? 저 진짜 그래도 돼요? 저야 너무 좋죠.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제가 정말 아버님께 평생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죠? 며느린 사실 언젠간 카페를 한번 차려보고 싶었다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린 제 건물에서 카페를 시작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정식으로 따면서요. 일을 시작한 며느린 하루가 다르게 표정이 밝아졌죠. 아버님 오셨어요? 오늘은 뭐로 드릴까요? 오늘은 커피 말고 캐모마일 티 하나 다오. 아휴, 귀한 건물주님께서 무슨 계산을 한다고 매번 그러세요. 그냥 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시애비가 아니라 건물주냐? 그래도 그냥 계산해. 내가 건물주인 건 건물주인 거고 손님은 손님이지. 다른 가게에서도 난 할인 같은 것도 절대 안 받아. 저는 며느리 카페 한 번씩 들러서 음료를 마셨습니다. 며느리 카페뿐 아니라 저는 원래 제 건물 임차인들의 가게에 자주 들렀었어요. 불편할까봐 오래 머물진 않았지만 그렇게 들러서 애로사항을 묻기도 하고 가게 매출도 자주 올려주려고 한 거죠. 저는 한 번씩 2층, 3층에 있던 식당들에 들러 식사를 하기도 하고 건물을 산 뒤엔 1층에 있던 이불 가게에서만 저희 집 이불을 샀습니다. 또 아내와 전 저희 건물 4층에 오래 입주했던 미용실만 다니기도 했고요. 전 그렇게 웬만하면 건물에 새들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가게를 이용하며 최대한 팔아주려고 노력했어요. 또 마스크 시국엔 월세를 정말 많이 깎아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게 세상 사는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또 아르바이트생이 바뀌었니? 못 보던 친구로구나. 그런데 가만 보니 며느리 카페 알바생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더군요. 며느린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제가 잘해주려고 하긴 하는데요. 요즘 애들이 솔직히 끈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위치가 좋아서 손님이 좀 꽤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힘들다고 금세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하긴 직원도 아닌 알바생들이니 금방 그만두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래도 전에 있던 사장은 알바생들 오래 데리고 있는 것 같던데. 하긴 좋은 인연 만나기가 어디 쉽나. 네가 힘들겠구나. 좀 이상은 했지만 며느리가 뭐 누구에게 나쁘게 할 애도 아니라고 믿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만큼 평소 며느린 정말 천사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카페를 차린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새로 들어온 알바생 여자의 한 명은 다른 애들과 달리 2달, 석 달이 넘게 일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기특해서 며느리 보러 갈 때 간식도 한 번씩 건네주고 한 번은 그 애가 마감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길래 직접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제 일이에요. 나도 사장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아저씨나 할아버지 해도 되는데 우리 애들 대학생 시절 생각나서 그래요. 내가 학비 외엔 용돈이든 뭐든 알아서 벌었으라면서 도움을 안 줬었거든. 그래서 우리 애들도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 한 번은 사장이 너무 이상하다고 막내딸이 울면서 집에 들어온 거야. 그때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그렇게 우리 애들이 생각나서 도와주고 싶은 거니까 불편해하지 말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건넨 작은 호의가 엄청난 보답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렇게 그 알바생이
며느리 카페에서 일한 지 4개월 정도 지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전 2층의 짬뽕집에서 약속에 있던 친구 녀석 한 명과 점심을 먹고 며느리 카페로 내려와 커피를 주문했어요. 며느린 카운터를 보고 있었고 알바생은 음료를 만들고 있었는데 커피를 가지러 가자 그 알바생이 무언가 눈짓을 보내더군요. 그래서 알바생의 눈길을 따라 쟁반을 내려다보니 쟁반과 컵 사이에 무슨 쪽지 같은 게 하나 끼워져 있지 않겠어요? 알바생이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우선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열어보니 거기엔 황당한 말이 써 있더군요. 사장님, 제가 제보할 일이 있어요. 저희 사장님한테 말하지 말고 저한테 따로 연락 좀 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대체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친구는 그게 뭐냐고 물었는데 전 우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렸어요. 저는 조용히 그곳에 적혀있던 번호로 난 건물주고 이 번호로 시간 날 때 연락 주면 될 것 같다는 문자를 남기곤 집으로 돌아왔죠. 이후 퇴근 후 잠시 만나 대화하고 싶다던 그 알바생의 연락에 저는 며느리 카페가 아닌 다른 카페로 나가 그 알바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알바생이 말한 제보를 듣고 저는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뜬금없이 그런 쪽지 들여서 놀라셨죠?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양심상 꼭 드릴 말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장님이요. 2층에 짬뽕 가게 체인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사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저번에 슬쩍 들어보니까 둘이 만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제가 몰래 증거 사진도 찍어서 미리 인쇄도 해왔어요. 알바생은 제게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내밀더군요. 사진엔 카페 앞에서 며느리와 짬뽕집 사장이 누가 봐도 연인밖에 할 수 없는 다정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요. 바로 그날 제가 친구 녀석과 점심을 먹었던 바로 그 짬뽕집 사장과 며느린 정분이 난 사이였던 거죠. 그 사장은 며느리와 나이대가 비슷한 유부남이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정말 사람 좋게 절 반겨주곤 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말문까지 막혔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살피며 알바생은 말을 이어갔어요. 놀라셨죠? 사장님이요. 사장님, 그러니까 아저씨 앞에서랑은 평소에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알바생들한테 엄청 갑질하고 저렇게 뒤에서 몰래 바람 피우고 그런 주제 아저씨 앞에서만 천사인 척 아버님 하면서 가식 떠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추악할까 싶더라고요. 갑질이요? 네, 그것도 모르셨죠? 열기 알바생들 계속 바뀐 건 아시죠? 그거 다 사장님이 맨날 막말하고 신경질 부리고 뭐 하나 실수라도 하면 서러워서 눈물 터뜨릴 때까지 심하게 굴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실제로 자주 듣고요. 하류 인생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다는 둥, 너 같은 멍청인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도 못하고 밑바닥 인생을 살 거라는 둥, 건물주 며느리인 자기랑 이런 데서 고작 알바나 하는 너랑은 급이 다르다는 둥, 진짜 서러운 말들이요. 그리고 사장님, 알바들 월급도 제대로 안 줘서 노동청에 신고도 2번이나 당했었대요. 이건 제가 여기 막 들어왔을 때 그만두려던 다른 알바생이 말해줬던 거예요. 알바생이 말해준 며느리의 실체는 반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알바생들은 며느리의 갑질 때문에 그만뒀던 거예요. 심지어 며느린 10분 지각했다고 1시간치 시급을 제외하기도 하고 실수로 컵을 깬 알바생의 월급에서 2만 원을 멋대로 빼고 주는 등 임금을 가지고도 못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청에 신고를 당한 뒤엔 부당 지급한 임금을 제대로 주긴 줬지만 뒤에서 다른 알바생들에게 그렇게 욕을 했다네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더러워서 빨리 거길 때려치운 건데요. 저는 대학 학비 때문에 꾹 참고 넉 달이나 버틴 거예요. 저희 집은 가난한 시골 농가인데 저 혼자 서울의 상경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다른 알바를 구할까도 했었는데요. 뭐든 쉽게 그만둬 버릇하면 제 인생이 쭉 그렇게 될까 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버티고 버텼는데 이젠 정말 못하겠어서 그만둔다고 말해버렸어요. 저 사실 오늘이 마지막 근무였어요. 내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말이 다 안 나오네요. 저희 사장님은 정말 끔찍하게 싫었는데요. 그래도 저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대학생인 저한테도 꼬박꼬박 존댓말 해주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더 저희 사장님 실체를 폭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갑질도 갑질이지만 아저씨 같은 시아버지 덕에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 바람을 피우는 건 정말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기 전에 이렇게 양심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알바생이 증거로 몰래 녹음해뒀다던 음성 녹음까지 듣자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여태 저와 아내가 알고 있던 며느리의 모습은 전부 가식이었던 겁니다. 바람도 바람이거니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갑질을 제 며느리가 남들에게, 그것도 주로 어린 학생들에게 하고 있었다니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알바생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했죠. 너무 충격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실을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학생이 내 아들 인생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집안 단속을 잘못해서 그런 서러운 일을 겪게 한 거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아니, 아저씨한테 사과드리러 간 건 아닌데. 원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나이가 들면 책임질 일도 많아지는 법이에요. 정말 미안합니다, 학생. 그렇게 학생과 우선 헤어진 전 당장 며느리와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곤 그 알바생에게 받았던 며느리 외도 증거 사진을 며느리의 얼굴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아버님, 이걸 어디서... 지금 그게 중요하냐? 내가 네 가게를 얼마나 자주 가는데 겁도 없이 내 건물에서 내 건물 임차인이랑 이따위 짓을 벌여? 내가 뭔가 이상해서 네 뒷조사 좀 해봤다. 너 내 건물에서 짬뽕집 하는 이놈이랑 만난 지 반년도 넘었더만, 어? 이미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아내도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며느린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충격을 받은 아들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난생 처음 아주 거친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바로 며느리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인 거죠. 아!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당신 이래서 친구들과 여행 간다,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면서 외박하고 번번이 술에 취해서 들어왔던 거였어? 내가 당신 요새 좀 이상하다고 했더니 당신 나한테 뭘 했어? 의처증이냐며. 그거 이혼 사유라고 길길이 날뛰었잖아. 뭔가 이상한 건 같았는데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했어. 당신이 화가 나서 날 떠날까봐 더 추궁을 못하고 혼자 속을 끓였지만 그래도 난 의심하기보단 당신을 믿는 길을 택했어. 근데 당신을 그렇게 좋아했던 날 이렇게 상처 줘? 여보, 그게... 내 말 좀 들어봐. 듣긴 뭘 들어.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미 다 알아보셨다잖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다른 데도 아닌 우리 아버지 건물에서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해? 당신 오늘 집에 가자마자 짐 싸서 나가. 알았어? 이혼당할 각오는 제대로 하고 이딴 짓 벌인 거지? 아들의 울분에 찬 말을 들어보니 이미 며느린 낌새가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며느리를 믿고 싶어 했던 겁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말에 며느린 기겁을 하며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그냥 한 번 딱 실수한 것뿐이야.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어. 이젠 두 번 다시 이런 일 안 만들게. 여보, 나 당신이 그렇게나 좋아하던 현지야. 당신 나 없으면 못 살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봐줄 일이 따로 있지. 난 당신 절대로 용서 못해. 당신은 당신 너무 좋아했던 내 마음을 이용해서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고 뒤에선 이렇게 날 우롱한 쓰레기야. 내가 당신을 그렇게 좋아한 걸 다 알고 있었으면 그런 내 마음에 적어도 빗을 꽂지 말았어야지. 난 당신이랑 바로 이혼할 거고
우리의 얼굴도 못 보고 살 줄 알아. 그러니까 당장 우리 부모님 해주신 집에서 나가고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차도 다 두고 가. 알았어? 아들은 냉정하게 며느리의 간절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졌는지 며느린 저와 아내에게까지 엉엉 울며 매달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사랑이 고파서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저 가족 사랑 제대로 못 받고 자란 거. 그래서 애정 결핍이 생겼었나 봐요. 저 2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제발. 애정 결핍? 있는 가족한테나 잘하지. 외간 남자랑 붙어먹는 걸 그딴 식으로 포장해? 이젠 네 말 안 믿는다. 너네가 조사해보니까 알바생들한테도 그렇게 갑질하고 노동청에 신고까지 당했었다며. 넌 분명 처음부터 우리 아들 배경을 알고 접근했을 게다. 맞지? 처음부터 다 가식이었지? 그건 말 바로 못하는 거 보니까 맞구만. 너 같은 불려우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줄이야. 미리 걸러내지 못한 내 불찰이다. 넌 더 이상 우리 가족도 며느리도 아니야. 2번 다시 우리 집안에 발보 붙일 줄 알아. 아내도 절 거들며 며느리를 경멸스럽게 노려보더군요. 아들은 이런 꼴을 보여 죄송하다며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날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며느리를 당장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며 손주의 짐까지 싸서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도저히 그 집에선 계속 못 살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다른 집 구할 때까지만 있게 해주세요. 아이 됐다. 방이 이렇게 남는데 왜 네가 집을 나가? 어차피 애도 우리가 봐주고 있었으니 그냥 여기 살거라. 그게 우리도 마음이 편하겠어. 감사해요. 저요. 진짜 배신감이 너무 커요. 애엄만 철저히 자기를 좋아하는 절 이용만 했던 거잖아요. 사실 그동안요. 집사람 저 정말 막대했어요. 다른 가족들 앞에선 저한테 잘하는 척했지만 언제부턴가 집에선 절 야야 하면서 무시하고 집안일도 손도 안 대고 다 저더러 하라고 하더라고요. 전 집사람이 절 떠날까 봐 어디 말도 못하고 그냥 살았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그 사람이 절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 결혼은 진짜 끝이 났던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진실을 들어보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속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의 바람을 알게 된 지 이틀 뒤 며느리의 고모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옆에 있었기에 통화 내용을 대충 들을 수 있었죠. 그때 우린 몰랐던 며느리의 남은 실체마저 전부 알게 됐어요. 강서방, 다 들었네. 현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기로 했다며?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다고 어제 우리 집에 왔더라고. 자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정말 면목이 없네. 미안하네. 며느리의 고모는 그 기가 찬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에게 며느리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난 항상 자네한테 미안했어. 난 현지의 실체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 애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를 못 사게 굴고 술 담배도 하고 사고란 사고는 다치던 문제아였네. 어디 그뿐인가. 도벽도 심해서 나랑 내 남편 지갑에 있는 돈도 허구한 날 훔쳐가고 우리 딸 용돈마저 훔쳐가곤 했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우리한테 키워주는 애를 갚기는커녕 돈 좀 달라, 조카는 자식도 아니냐 하면서 얼마나 진상을 피우던지 원. 그래도 내 오빠의 자식이니 내치지 못했네만 정말 우리 가족은 걔한테 학을 뗐었네. 말도 안 돼. 대체 그 사람은 어디서부터가 진짜고 거짓이었던 거예요? 아휴, 그래서 자네에게 늘 미안했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도 현지한테도 잘했던 자네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걔가 사람으로도 안 보였네. 그래서 너 같은 건 더는 감당이 안 되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도 말고 그냥 아이 연을 끈자고 쫓아내버렸지. 충격적인 며느리의 실체를 털어놓은 며느리의 고모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우린 귀신이라도 쉬었다 정신을 차린 사람처럼 어안이 벙벙했죠. 그렇게 자기 고모에게도 연이 끊긴 며느린 한동안 계속 저희 집으로 찾아와 울며 불며 진상을 피우더라고요. 여보, 당신 여기 있지? 나 갈 데가 없어서 급하게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 좁고 방음도 안 되고 정말 나 거긴 더는 못 있겠어. 여보, 나 진짜로 반성하고 있어. 그 사람하고도 바로 헤어졌어. 그러니까 나 좀 제발 용서해줘. 어? 어머님, 아버님,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생판 남에게 구걸할지언정. 아이, 어떻게 여길 찾아서 애원을 해?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사라져. 하지만 우린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에 경찰까지 불렀더니 그제야 더는 찾아오지 못하더라고요. 당연히 전 며느리 카페도 바로 빼버렸어요. 그리고 짬뽕 가게를 손님이 제일 많은 점심시간마다 매일같이 찾아가 그놈을 망신줬죠. 내 며느리랑 바람난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나. 너 같은 거한테 월세 깎아주고 좋은 데까지 해줬던 내가 한심하다. 한심해. 당장 가게 빼. 진짜 왜 이러세요, 사장님? 오해시라니까요. 저 장사해야 돼요. 오해? 증거가 있는데 무슨 오해야? 저는 발뺌하려던 그놈에게 증거 사진까지 들이밀며 망신을 줬습니다. 소문은 건물에도 손님들에게도 쫙 퍼져 그놈은 한동안 얼굴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어차피 곧 계약도 만료였던지라 그놈은 결국 조용히 가게를 빼고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다른 곳에 다시 가게를 차렸는지 어쨌는진 제 알 바가 아니었죠. 아들은 그놈의 아내도 찾아가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더군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놈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이혼 소송을 당한 건 그 상간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놈도 자기 처가에서 받은 게 많았던 모양인데 처가에서 해준 모든 걸 빼앗기고 이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와 그놈은 저희 아들과 그놈의 아내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며 양육권도 빼앗긴 채 이혼녀, 이혼남 신세가 됐답니다. 그땐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살해를 못했네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아들의 인생을 구해준 알바생에게 정중히 사례를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요. 처음에 알바생은 멋쩍어 하며 거절했지만 전 이렇게 말하며 돈을 손에 꼭 쥐어줬죠. 선의에 대한 보답은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학생의 도움이 내 아들의 인생을 구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의 이혼이 마무리된 것이 고작 2달 전 일입니다. 아들은 손주와 함께 여전히 저희 집에 살고 있어요. 아들의 상심이 너무 큰 것 같아 저와 아내는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죠. 딸들도 사이들과 함께 자주 찾아와 아들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하더라고요. 고맙게도 사이들은 얼마 전 아들을 데리고 남자들끼리만 낚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도 같이 가자고 권했는데 전 웃으며 거절했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술도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 많이 하고 와. 아버진 내가 해줄 수 있는 위로와 또래인 자네들만이 해줄 수 있는 위로는 또 다를 거 아닌가. 우리 정호 신경 써줘서 고맙네. 뭘요. 그동안 저희가 형님에게 받은 게 정말 많잖아요. 제가 한번 실직했을 때 형님이 집사람 몰래 찾아와 돈 뭉치 쥐어주시고 한 거 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저희가 형님에게 받은 고마움을 갚을 차례예요. 그렇게 사이들과 다녀온 여행이 아들에겐 꽤 좋은 시간이었나 보더라고요. 그 뒤로 아들의 표정은 전보다 많이 밝아졌거든요.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아들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40여 년의 제 인생 중에 결혼 생활은 고작 몇 년뿐이었잖아요. 근데 고작 그 결혼 하나 실패했다고 인생이 망한 것처럼 망연자실해 있는 게 너무 손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냐?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했구나. 네, 처음부터 절 우습게 봤던 그런 여자 때문에 침울함에 빠져서 시간 낭비하는 일
이제 저도 그만하려고요. 이만하면 충분히 여자 잘못 본 일에 대한 대가는 다 치렀죠 뭐. 그러니까 이젠 우리 아들만 보면서 저 전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살려고요. 비록 남편으로선 실패했지만 아빠로선 꼭 성공하고 싶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자랐던 것처럼 저희 아들도 꼭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도 어머니께도 늘 죄송하고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 분이 제 걱정하실 일은 없게 저 다시 힘낼게요.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이 녀석이 때론 길을 헤맸더라도 인생을 잘 걸어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다행인 듯 웃으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애 몸은 좀 약하게 세상에 내놨어도 내실은 튼튼하게 키워냈네요. 다행이에요. 아들은 이렇게 비록 아픔을 겪긴 했어도 다시 씩씩하게 일어섰습니다. 저와 아내는 부모로서 그런 아들의 인생을 묵묵히 응원해 주려고요. 너무 일찍 엄마를 잃게 된 손주를 잘 돌봐주면서요. 전 며느린 들리는 얘기론 어디 원룸을 하나 구해 살며 카페 사장이던 경력을 살려 한 카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더군요. 상간난간 헤어진 모양이었고요. 그렇게 돈을 벌어 손주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데 잘 지내는지 어쩌고 있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고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거든요. 다만 한 번쯤은 자신처럼 갑질 않은 사장을 제대로 만나 역지사지 호되게 당했으면 합니다. 그렇게라도 서러움을 삼키며 일했을 알바생들의 아픔을 겪어봤으면 싶네요. 그리고 언젠간 제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낸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당해 피눈물을 흘렸으면 합니다. 어름스럽지 못한 생각이지만 부모로서 아직도 아들의 상처만 떠올리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남보다 가진 게 좀 많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롱하고 짓밟는다면 그만큼 나 자신이 흉측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식으로 처음에야 그런 흉측함을 잘 포장할 수 있겠지만 그 얇은 포장지가 사람의 본질을 얼마나 오래 가려줄 수 있겠습니까? 전 며느린 그런 의미에서 참 흉측한 아이였습니다. 자신을 더 좋아하던 제 아들의 마음을 짓밟고 우롱하고 한푼이 간절한 어린 알바생들의 마음을 아무렇게나 구겨버렸으니까요. 게다가 자신을 키워준 고모 내외와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저와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전혀 몰랐으니 전 며느린 그 추악한 실체에 걸맞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타인도 나 자신을 대하듯 배려할 줄 알아야 내 인생도 존중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흉측하기보단 아름답게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갔으면 싶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쳐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늘 좋은 일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